안녕하세요 여러분, 바티마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즐감하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에 이 에피소드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가면을 쓴 남자가 몬스터 떼의 공격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몬스터들을 제압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장면은 고블린들로부터 도망치는 마차 안의 페이트로 바뀝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무리의 전사들이 나타나 고블린들을 손쉽게 처리합니다. 승리 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온다. 그들은 성문에서 경계 중인 페이트를 지나친다. 그는 전사들을 관찰하지만 자신의 쓸모없는 능력인 폭식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의 쓸모없는 능력 폭식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파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한다. 성스러운 기사단이 마을을 지나가자 군중들은 놀라워한다. 그들은 벨레릭 삼형제이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길을 막던 농부를 발로 차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 중 한 명이 길을 막던 농민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은 성으로 향하고 성문에서 형인 라파엘이 페이트에게 돈을 바닥에 던져 지불한다. 그가 돈을 줍다가 하토가 그의 손을 밟는다. 돈을 주부려 할 때 하토가 그의 손을 밟는다. 그때 페이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오라펠은 그를 더럽다고 놀린다. 형제들은 그의 배에서 나는 소리에 격분하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충분히 급여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페이트를 때리기 시작하지만 또 다른 성기사인 록시에게 구조된다. 사실 록시는 형제들에게 성기사로서의 의무, 즉 서약했던 대로 시민들을 친절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형제들은 떠나기로 결정하고 록시는 페이트를 일으켜 세운다. 그녀는 문지기 일도 존경받을 만한 일이며 두 사람의 역할은 동등하다고 위로한다. 록시는 문지기 임무를 대신 맡고 페이트에게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로키에게 경고하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익숙하다며 떠나기로 합니다. 페이트는 로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그녀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에 로키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고 라페엘이 로키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여관 주인은 페이트에게 스스로를 방어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경비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격려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이트는 한 끼 식사를 하고도 여전히 배가 고픈 자신의 폭식 스킬을 저주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갑자기 운명은 도둑들이 성벽을 넘는 것을 본다. 그는 록시에게 상황을 알리려 달려가고 록시는 그가 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도둑들을 쫓는다. 그가 록시가 깡패들을 때려 눕히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 중 한 명이 오 운명을 향해 달려온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지만 록시가 자신을 믿고 거기에 남아있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낸다. 싸울 준비를 하며 도둑이 이미 다친 것을 깨닫고 그는 모든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뛰어올라 그의 가슴을 찌른다. 갑자기 그의 폭식 능력이 활성화되었고 능력치가 상승했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페이트는 당황하고 목소리는 그에게 식별 능력과 텔레파시 능력도 획득했다고 알려줍니다. 동시에 록시는 싸움에서 돌아와 페이트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알아챕니다. 록시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라파엘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테니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을 그녀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록시는 그에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할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록시는 그에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일할 자리를 제안합니다. 운명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한 끝에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일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 늦게 운명은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세 자릿수임을 깨닫고 아마도 그때 록시와 텔레파시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자신의 능력치가 이렇게 높으니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다음날 운명은 검을 찾으러 나가지만 상인이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통 속에 있는 낡은 검들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새로 얻은 식별 능력을 사용하여 검들을 조사하고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명이 특별히 그 검을 조사하자 그 검이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검은 자신을 탐욕이라고 소개하며 페이트에게 자신을 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둘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탐욕은 폭식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페이트는 검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벨라릭 형제들이 로키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페이트를 고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그들과 하트 가문 사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왕국을 지탱하는 5대 명문가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페이트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라파엘은 군사 지역으로 향합니다. 누나는 그가 무엇을 공부할지 궁금해야 한다. 그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한다. 이후 우리는 탐욕을 거머쥔 운명이 걷는 것을 본다. 탐욕은 그에게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어디선가 고블린이 나타나지만 운명은 손쉽게 그것을 물리친다. 그러자 그의 탐식 스킬이 발동하여 그의 능력치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 이 힘의 증가는 스킬에서 직접적으로 온 것이다. 곧이어 어디선가 고블린 떼가 나타나지만 운명은 평정을 유지하며 하나하나 물리친다. 그가 고블린을 죽일 때마다 탐식 스킬이 다시 발동하고 결국 수백 마리의 고블린을 죽입니다. 모든 게 끝나자 그는 자신의 전적을 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놀랍니다. 탐욕은 운명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배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 없었습니다. 탐욕은 일반적으로 각 사람은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폭식 덕분에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치와 능력을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운명은 자신이 항상 혼자 싸워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자신이 함께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러자 운명은 자신이 물리친 고블린들의 귀를 모두 챙기며 도시에 도착하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리드는 우선순위는 낡은 검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준다.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한 남자와 어린 소녀가 나타난다. 운명은 자신의 식별 능력을 사용하여 그 남자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그가 통계를 숨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운명은 말한다. 어린 소녀의 도움 요청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들은 그 남자를 따라가는데 남자는 젊은 여자에게 성기사들에게 노예로 팔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드는 그 남자가 위험하고 이것이 페이트가 도망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힘을 얻었고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이어 우리는 고령의 수녀가 한 무리의 고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세상의 창조주인 라플라스 3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라플라스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또한 기술이 없던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그때가 더 평화로웠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없던 시절 모든 것이 더 평화로웠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 다른 수녀가 들어와 실종된 고아 중 한 명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수녀는 수색을 계속하러 가고 나이든 수녀는 사하라라는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소녀 사하라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죠. 그때 우리는 페이트가 돕고 싶어하는 납치된 소녀가 사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페이트는 기회를 잡아 그녀를 구합니다. 그는 사하라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납치범이 돌아와 그를 쫓습니다. 납치범은 페이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탐욕은 운명에게 물러서서 납치범의 자만심을 이용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사하라와 함께 도망치려 하지만 두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그러자 운명은 기습 공격을 가하고 그 남자가 능력을 사용하려 할 때 탐욕은 운명에게 정면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운명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정확한 일격을 가한다. 운명은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거부함으로 운명은 그를 고문하기 시작한다. 그 남자는 자신은 일어난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그는 하토의 명령으로 사하라를 납치했습니다. 그 후 배가 고픈 사하라의 신음소리를 듣고 페이트는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고아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고아원으로 데려다줍니다. 사하라의 감사 인사를 듣고 기뻐하는데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페이트는 사하라에게 다가가 조언을 합니다. 과거 아버지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웃어넘길 수 있다는 것, 언젠가 행복을 찾을 거라는 것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리드는 페이트가 자신의 첫 번째 기술, 한 손 검수를 익혔다며 축하합니다. 한 번의 배기에 두 번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비전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유독 운이 좋아서 납치범을 이겼다고 생각하며 이 때문에 운에 의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다음날 페이트는 하트 가문에 저택에 도착하고 로키가 문에서 그를 맞이합니다. 금발의 파란 눈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존 sak스티치에 의하면 로키는 페이트를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으로 데려가 그리고 밝힙니다. 그는 5일 전 갈리아에서 신룡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갈리아는 몬스터들이 지배하는 대륙이며 성기사단의 임무는 이 몬스터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성기사단의 임무는 올해 하트 가문에게 맡겨졌습니다. 록시는 올해 그 임무가 하트 가문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000년 만에 신룡이 깨어나 그녀 아버지가 이끄는 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이제 하트 가문의 수장이며 페이트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악수하려는 순간 페이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면 자신의 텔레파시가 작동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나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는 하트 가문의 가정부인 하루를 만나고 그녀는 페이트에게 하트 가문의 하인처럼 행동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페이트는 여전히 하트 저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던 중 그의 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데 점심을 먹은 직후라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곧이어 그는 록시를 만나라는 부름을 받지만 그의 배는 계속 꼬르륵거리고 페이트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록시는 그에게 말하려야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왜 자신의 배가 이렇게 많이 꼬르륵거리는지 생각합니다. 록시는 그를 운명이라고 부르고 그는 아버지만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물에게 살해당한 두 사람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데 그 때문에 그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나고 거기서 쪽지를 봅니다. 록시가 보낸 쪽지에는 하루 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운명은 그리드에게 그의 허기를 묻고 그리드는 그것이 탐욕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운명이 영혼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갈망도 커지고 그는 죽는 날까지 영혼을 찾아 흡수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리드는 자신의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눈이 변할 거라고 페이트에게 말하고 그때 자신의 눈이 빨갛게 변한 것을 깨닫게 된다. 페이트는 그곳을 떠나 사람들 무리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냄새가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한다. 그리드는 굶주림의 충동이 극에 달했기에 발동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드는 이것이 일시적인 힘이며 냄새로 추적할 수 있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약한 먹잇감은 공포에 휩싸여 마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왕국을 떠나 공포에 질린 고블린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페이트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호브고블린 숲으로 향한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육을 저지르다가 결국 배가 부르자 멈춥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고블린 왕이 나타나고 운명은 자신의 식별 능력을 사용합니다. 두 존재의 능력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고블린 왕은 체력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은 고블린 왕을 공격하지만 고블린이 인간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가해 고블린의 팔을 베어버리고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는 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그에게 공격하라고 말하고 그는 전진하여 고블린을 제압하고 마지막 일격을 날려라. 운명의 능력치가 크게 상승하고 체력 재생 능력을 얻습니다. 탐욕은 운명의 현재 능력치로 탐욕의 첫 번째 레벨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 대가로 다크소울 능력치를 요구합니다. 탐욕은 첫 번째 레벨이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운명은 자신이 만난 이후로 얻은 모든 능력치 조각을 넘겨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탐욕은 운명이 기술을 개방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운명은 동의합니다. 과정이 시작되고 운명은 자신의 힘이 몸을 떠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마법 활로 변신하는 동안 그 후 탐욕은 운명에게 그들을 지켜보는 고블린이 있다고 말하고 운명에게 활 사용법을 가르쳐 줍니다. 활 시위를 당기면 마법 화살이 만들어지는데 어디든 조준할 수 있지만 화살은 항상 표적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이때 운명은 고블린 왕의 귀를 가져다가 고아원 현관에 두고 갑니다. 자신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오후 운명은 침입자를 막지만 농민으로 변장한 록시가 몰래 시차를 위해 마을로 가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그녀는 오운명에게 칼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나서 무언가를 알아챌까봐 두려워합니다. 칼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자 록시가 잡지만 다행히 아무런 이상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녀는 페이트에게 칼이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하트 가문의 대장장이에게 데려가겠다고 한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여 과일 시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기사들이 나타나자 모두 긴장한다. 바로 그때 페이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성기사를 짜증나게 한다. 성기사는 페이트를 짓밟으려 하지만 록시가 막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끌어들인다. 모두 록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 한다. 저 시골 소녀가 정말 록시인지 알아내야 해. 그리드는 운명에게 서로 연인인 척 연기하면 아무도 그 시골 소녀가 록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운명이 그리드에게 대답할 때 록시는 이 계획을 듣게 되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록시는 동의하고 두 사람은 연인인 척 연기를 시작해요. 모두를 속여 그 소녀가 록시가 아니라고 믿게 만들죠. 모두가 정신 팔린 틈을 타 두 사람은 슬쩍 빠져나와 구석에 숨어요. 운명은 그녀의 생각을 듣는데 그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껴요. 소년과 팔짱을 낀 건 처음이라서요. 록시는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러다 두 사람은 최근 발견된 고블린 시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엿듣게 된다. 소문에 의하면 괴물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고블린들의 귀가 모두 고아원에 기증된 후 록시는 그 괴물을 조사하고 싶다며 페이트에게 전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페이트는 록시를 술집으로 데려가고 술집 주인은 귀가 온전한 고블린 시체들을 발견한 후 돈을 많이 번 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록시는 다른 지역의 괴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술집 주인은 이 일이 장사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고블린들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여행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괴물의 공격이 두려워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노인이 술집에 들어와 대화에 참여하며 그 괴물은 릭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기사들이 이 도시에 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리의 전사들이 술집에 들어와 록시에게 함께 놀자고 합니다. 록시는 그 남자를 가볍게 밀었지만 그는 방 반대편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들은 성기사만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록시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전사들은 사과하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성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의의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평민과 기사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그들은 대장장이에게 가서 이제 새 것처럼 된 그리드의 수리를 마무리한다. 마을을 거닐며 록시는 자신이 사냥에 대해 몰랐던 이유를 설명한다. 벨라릭 가문이 이끄는 사냥이었고 그들은 록시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토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페이트가 아이를 데려가고 록시는 그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말한다. 록시는 라파엘에게 왜 사냥에 대해 알리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바쁜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동안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벨라릭 가문은 떠나기로 하고 페이트와 록시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준다. 아이는 어머니와 재회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 페이트는 록시에게 들키지 않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방법을 그리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리드는 그에게 지각 왜곡 마법이 걸린 가면을 사라고 합니다. 그 가면을 쓰면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라펠이 기사들을 어두운 방에 모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갈리아 원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얼마 후 한 무리의 전사들이 더 많은 고블린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고블린 시체산 위에 리치의 시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겁에 질린 전사들은 도망치고 우리는 페이트가 자신에게 붙여진 시체라는 별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록시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를 위한 비밀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하트 가문의 포도밭을 지나 오페이트에 도착하는데 록시의 어머니 아이샤가 문간에 서 있습니다. 록시는 페이트를 자신이 최근에 고용한 하인이라고 소개하고 아이샤는 페이트에게 록시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둘 다 당황하지만 아이샤는 그저 상관으로서 록시에 대한 그의 의견을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페이트는 평생 그녀를 섬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록시는 수줍어하고 페이트는 다른 하인들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영주들이 대대로 이 땅을 직접 경작해왔다고 모두가 영주들을 도울 수 있어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합니다. 하인이 수확철에 코볼트라는 괴물이 먹이를 찾아 나타나므로 사냥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수확철에 나타납니다.
그리드가 탐욕은 다양한 종류의 영혼을 필요로 하며 고블린만으로는 그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고 설명하자 페이트의 배가 울립니다. 여러 종류의 영혼이 필요하며 고블린만으로는 그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이트는 거대한 행위를 하는 신비로운 소녀를 봅니다. 그녀를 지나치자 페이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의 단고 능력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소녀는 그를 살피며 너무 일찍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페이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야 하지만 그녀는 그저 코볼트들과 함께 있어도 된다고 말하고 이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선언하며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볼트들과 함께 있어도 된다고 말하며 이제 자신에게 빚을 졌다 선언하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록시가 그녀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갈리아는 1000년 전 강력한 군사 국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괴물들의 등장으로 멸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록시는 생존자를 보고 놀랍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자 페이트는 록시가 정말 혼자서 괴물들을 사냥해도 괜찮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전사들이 함께할 것이며 성기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다음날 모두가 숨어서 코볼트 사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자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 광경을 본 페이트는 군침을 삼킵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페이트가 거의 굶주린 상태라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록시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드는 괴물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것이 50레벨이며 엄청나게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래의 운반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드는 그것이 축적된 공격성으로부터 태어난 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록시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그 괴물을 죽이겠다고 확신시키며 다음 날 돌아오겠다고 전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드는 그들이 승산이 없다고 말하고 페이트는 록시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혼자 돌아옵니다. 그는 그 짐승을 지닌 자 주변에 코볼트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탄식의 짐승을 지닌 자 주위에 코볼트들이 있고 그리드는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활 형태로 공격을 시작하여 탐욕으로 그들의 속성을 흡수하면서 일부를 제거합니다. 그는 짐승을 쏘려고 하지만 짐승은 병사 중 한 명을 이용해 간단히 막습니다. 페이트가 검을 들고 다가와 더 많은 코볼트들을 제거합니다. 페이트가 검으로 더 많은 코볼트들을 없앱니다. 그의 능력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활로 보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짐승은 그의 화살을 잡습니다. 그는 검으로 싸울 준비를 하지만 짐승은 갑자기 충격파로 그를 공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페이트는 쓰러지고 고블린이 그를 마무리하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방해를 받고 우리는 페이트가 의식을 잃은 척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이트는 다른 고블린을 쓰러뜨리고 그의 능력치를 흡수하며 그리드는 그가 1레벨 오컬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현재 능력치의 10%가 소모되지만 보스를 물리치는 데 충분할 겁니다. 페이트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의 활이 강화됩니다. 그는 짐승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단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페이트는 약간 과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탐욕 스킬이 발동되어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그리드는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더 높은 영혼을 탐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제어력을 잃는다면 더욱더 굶주린 상태일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운명은 버티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괴로운 비명을 지릅니다. 다음날 전사들은 학살 현장에 도착하여 마법 화살 때문이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록시도 그곳에 있었고 그 정도 피해를 입힐 만큼 강한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후 운명은 괜찮은 모습이고 록시는 아이샤에게 자신이 본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본 수수께끼의 소녀를 기억하고 그녀가 그 괴물들을 모두 죽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록시는 운명에게 수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아이샤는 어떻게 록시가 그와 이야기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봐. 잠시 후 아이샤는 페이트에게 이야기하며 항상 록시를 지지하고 돌봐주라고 말한다. 그녀는 페이트에게 명성이나 권위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록시를 돕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며 아이샤는 페이트에게 록시와 그녀의 집을 돌봐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부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페이트는 아이샤의 말을 생각하며 자신이 록시에게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페이트는 자신의 눈이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여전히 빨갛네요. 고블린을 많이 죽였는데도 그리드는 고블린으로는 더 이상 그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고 설명하고 통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더 강한 영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운명은 술집에 앉아 생각에 잠기며 자신이 록시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아직 그녀에게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인이 들어와 하토가 리치 사냥에 합류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하토를 싫어하며 그를 갈리아 원정에 보내 괴물의 먹이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운명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록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탐험대에 참여하다니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록시가 하토의 대체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록시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갈리아 탐험대에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록시는 이미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벨라릭 가문은 축하하고 있는데 곧 록시를 없앨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형제는 템번이라는 곳으로 떠나면서 하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토는 라파엘에게 불멸의 비밀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토는 라파엘에게 불멸을 둘러싼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라파엘은 먼저 그 상처를 처리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운명은 평온 한가운데 서서 공적인 일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토가 부하들과 함께 와서 그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쉽게 제압하고 하토는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다른 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하토는 그와 맞설 준비를 하며 시체가 자신을 우습게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가면을 벗고 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토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토는 성기사라는 자신의 지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라고 도전합니다. 페이트는 그리드에게 성검을 부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드는 문제없다며 페이트에게 있는 힘껏 치라고 말합니다. 하토는 성스러운 빛으로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페이트가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일격을 가해 성검을 파괴합니다. 부러진 검을 집어 올리라고 하트에게 도전합니다. 하토는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운명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그를 나무에 내던져 부딪힙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토는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공중으로 던져 올립니다. 강화된 활을 장착하고 하트에게 강력한 화살을 발사합니다. 구름에 구멍을 냅니다. 하토는 땅에 떨어져 운명이 왜 자신을 죽이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운명은 그에게 아직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토는 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 자신이 갈리아 원정에 자원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운명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원정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운명은 록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RSI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을 가합니다. 폭식 스킬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운명에게 성기사가 되는 데 필요한 성검 기술을 줍니다. 탐욕은 운명에게 이제 자신을 성기사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도의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성기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어쨌든 탐욕은 그에게 이제 두 번째 레벨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모든 능력치를 대가로 운명은 동의한다. 그리고 탐욕은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새로운 형태를 드러내며 무엇이든 베어낼 수 있는 사신. 다음날 록시가 탐험을 떠나려 합니다. 모두 록시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모두 슬퍼합니다. 하지만 록시는 3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모두를 위로합니다. 록시는 페이트에게 다가가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하루는 록시가 남긴 추천서를 페이트에게 줍니다. 어떤 영주의 저택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그 편지를 거절합니다. 하루에게 이제부터는 그는 전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운명이 실제로 록시를 지원하기 위해 갈리아로 갈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운명이 수도를 떠날 때 우리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소녀를 봅니다. 일들이 제자리에 들어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록시는 원정대의 모든 군대에게 연설을 합니다.
모두가 신룡을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록시는 미리아라는 소녀를 만나서 기뻐합니다. 무겐이라는 남자도 임무에 참여합니다. 미리아는 무겐이 신룡과 힘을 겨뤄보겠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겐은 록시의 아버지 때문에 자원했다고 설명합니다.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록시는 그의 가족들이 갈리아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무겐은 딸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갈리아의 유물을 가져오기만 바란다고 합니다. 그때 무겐의 딸 레이니가 페이트가 죽인 고블린들로 가득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고블린들의 상처 중 일부가 흑검의 마법 화살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7죄종의 무기 중 하나죠. 그들은 치명적인 죄악의 무기들이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마법력을 조종할 수 있는 재료 말입니다. 레이니는 그 무기들이 능력의 가능성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그 무기 중 하나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운명은 테트라 상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그곳에 와 본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갈리아로 가는 마차가 다음 날까지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요, 운명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합니다. 술집에서요, 그는 한 무리의 전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남자를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제시하는 돈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운명은 그들을 때려 눕힙니다. 그들을 떠나도록 강요하며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오랜 친구인 셋이었습니다. 회상 장면입니다. 허우 어린 시절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항상 배가 구르는 바람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괴물들에게 살해당하기 전까지는요. 운명의 아버지는 창술에 능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는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운명을 돌봐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장로의 명령에 따라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셋은 운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셋은 마을 촌장의 아들이니까요. 그는 탐욕을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공격하는 괴물들은 그러기에 완벽한 존재들이죠. 그들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마을 촌장은 실망합니다. 셋이 추방당했던 약고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셋은 운명의 힘을 보증하려 합니다. 그가 다른 전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본 후에 하지만 족장은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숲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밝힙니다. 괴물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족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페이트를 희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의 집에서 그는 페이트에게 자신의 아내가 괴물들에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잘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자신을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페이트에게 괴물들이 약 한 달 전에 처음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괴물들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전사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이트의 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셋은 그에게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드는 페이트에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괴물이 가고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가벼운 공격부터 시작하는 괴물들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무리가 떼를 지어 공격합니다. 셋의 딸이 페이트에게 사탕을 줍니다. 페이트는 그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쓰러집니다. 셋과 그의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셋의 딸은 그가 할아버지가 준 사탕을 먹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드는 그 사탕에 독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수장이 운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은 그를 깨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고일들이 마을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고일들이 공격하여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먹습니다. 운명이는 여전히 독 때문에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해독제를 만들어서 운명에게 줍니다. 그러자 운명은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달려나가 보니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고일들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불덩이를 던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탐욕은 낫으로 변합니다. 가고일들은 그들의 힘을 합칩니다. 그로 인해 거대한 불덩이를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자신의 무기를 던집니다. 화구를 베어냅니다. 그것은 가고일들을 쫓아 제거합니다. 낫은 운명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화구 능력을 얻습니다. 바로 그때 갱단의 리더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적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도 화구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염 저항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드는 그가 근거리에서 화구를 던지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고일이 운명에게 다가올 때 공격 준비. 그는 엄청난 일격을 가합니다. 두 동강 내면서 순식간에 죽입니다. 다음 날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이트는 자신의 식별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토양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셋은 페이트가 왜 전사가 되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식별 능력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셋은 운명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가볍게 한 대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셋은 그 충격에 쓰러지고 운명은 자신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셋에게 딸을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 후에 우리는 운명의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봅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는 동안 마차를 보호하는 대가를 받고 있으니 한 무리의 산적들이 길을 막아선다. 그 남자는 당황하여 운명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애원한다. 산적들은 공격 준비를 한다. 하지만 갑자기 쫓겨난다. 수수께끼의 소녀가 나타나자 그에게 코볼트 때문에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그녀가 마차에 오르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그녀가 마차에 타자마자 마차가 전복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말합니다. 나태함,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페이트는 자신이 무기의 무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마차에 있는 동안 소녀는 페이트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죄악과 관련된 능력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그녀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모두 먹어치웁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들은 랜체스터 마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걷고 있는 소녀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짜 유령들에게 인사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루돌프가 도착합니다. 유령들을 물리치고 랜체스터의 영주로 자신을 소개한다. 소녀의 관심을 끈다. 록시가 이끄는 탐험대가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이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한다. 하지만 마인이 동전을 가져간다. 그녀가 산적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는 잠이 든다. 그러자 운명은 그녀를 도시를 통해 데려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의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탐욕은 그 상징들이 계급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루돌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목에 상징을 걸도록 허락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의 가문의 위대함을 전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의 손에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호텔에 도착합니다. 탐욕은 그가 내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태 역시 치명적인 죄의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치명적인 죄의 능력은 신의 법칙에 도전함으로써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그 탐욕은 신성한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혼을 탐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운명은 그가 자신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탐하는 것에 대한 벌이라고 여기며 왜 자신에게 탐욕의 능력이 주어졌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오한다고 밝힙니다.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그에게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탐욕이 그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굶주림을 조절하는 비결은 거의 굶주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냥하는 동안 탐욕은 운명에게 그의 폭식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모래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명은 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살의 불덩이를 던진 후 모래 요정에게 쏘았습니다. 즉시 죽였습니다. 한편 마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녀는 모래 골렘이라는 괴물에 대해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100골드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운명은 계속해서 샌드맨을 쫓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괴물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본격적인 만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리의 전사들이 모래 골렘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운명이 전투에 합류할 때 자신이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몬스터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는 모래 폭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이트는 불화살을 쏘고 전진합니다. 하지만 몬스터는 그를 밀쳐냅니다. 몬스터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래 폭풍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자신의 무기를 변형시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모래 폭풍을 물리치는 공격을 합니다. 몬스터의 몸을 파괴합니다. 몬스터의 핵은 모래 속에 숨어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활을 사용하여 강력한 화살을 쏩니다. 핵심을 추격하여 거대한 폭발로 파괴합니다. 다음날 모래 골렘을 물리친 대가로 페이트는 100골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루돌프가 나타납니다. 페이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페이트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말하며 마인은 페이트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인을 어린애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인은 그를 때리고 데려갑니다. 운명은 그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에게 그들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인이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면 칼로리가 많이 소모된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식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차를 부숩니다. 마차 주인이 수리하는 동안 페이트는 마을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리드는 그 지역에 몬스터가 많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니 마을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리드는 누군가 강력한 존재가 마을을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을의 장로를 만난다. 에렌이라고 불리는 그는 성기사임을 밝힌다. 그는 페이트가 마을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운명이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에렌은 식별 기술을 알아본다. 그 또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에렌은 운명을 이긴다. 하지만 그를 살려두기로 한다. 함께 훈련한다는 조건으로 그는 운명이 자신의 힘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그와 함께 훈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운명은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제 것이 나타납니다. 에렌의 눈에 띄네요. 그리고 그는 그녀가 숙련된 전사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을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곧 후에 페이트가 맨손 전투 연습을 하는 것을 봅니다. 페이트는 에렌을 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반쯤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앞서 설명된 만성적인 굶주림, 그의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에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죠. 그날 밤, 에렌이 근처 성을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페이트는 에렌 가족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드는 에렌의 아들이 페이트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렌의 가족이 그가 마을의 수장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에렌은 페이트에게 나뭇가지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렌은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칼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칼날을 따라 나뭇가지를 미끄러뜨립니다. 그에게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렌은 감탄합니다. 운명이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은 에렌에게 다음날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환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마인이 너무 바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그리드는 이것이 분노의 능력에 대한 벌이라고 언급합니다. 에렌은 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성이 한때 자신의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성을 비운 사이에 괴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루크는 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은 데스제네시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을 장악한 리크로드입니다. 그리고 에렌은 자신의 가족이 아직 그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이트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렌은 그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마이는 마을을 지키는데 동의합니다. 50골드를 준다면 말이죠. 그들은 성으로 향합니다. 페이트는 해골에게 화살을 쏩니다.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살에 석화 효과를 사용했다고 밝힙니다. 표적을 석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해골들을 부수며 그리고 에렌이 가족을 보고 놀라는 방에 들어선다. 그들은 자신들이 에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렌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리드는 그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리크는 환영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갑자기 루크가 에렌을 공격한다. 하지만 에렌은 공격을 막는데 성공한다. 루크를 밀쳐낸다. 루크는 에렌을 혐오한다고 말한다. 수도에서 일한다고 가족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루크는 그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를 비난합니다. 운명은 자신의 낯을 사용하여 환상을 흩어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탐욕은 그렇게 한다면
운명은 결국 환상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 폭식은 에렌 가족의 영혼을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갇히게 둡니다. 마치 끝없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에렌은 자신의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릭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그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가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걸 깨닫죠. 운명은 그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릭은 좀비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운명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렌이 싸움에 합류합니다. 좀비들을 물리치고 아내를 바라봅니다. 가족과 함께 보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그들이 그를 떠나가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임무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렌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합니다.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그레이트 크로스 능력을 사용합니다. 성스러운 빛의 섬광을 발산하며 하지만 리크를 물리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페이트는 루크의 검을 보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에렌의 힘과 그의 힘을 결합하여 그들은 함께 대십자 능력을 사용합니다. 엄청난 섬광을 만들어내 리크를 순식간에 죽입니다. 성 안에 갇힌 모든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에렌의 가족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을 구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의무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루크에게 기념품을 줍니다. 마침내 모두가 평화롭게 잠들기 전에 성에 있던 영혼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릭의 핵심은 그 순간을 망치려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그것을 파괴합니다. 릭을 흡수하도록 허용하면서 그날 밤 늦게 에렌이 자신의 레벨 제한을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명과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에렌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운명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들은 마을로 돌아갑니다. 에렌은 마인에게 그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녀는 마을을 재건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가 나이가 들면 운명이 그녀의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렌은 50년 전에 마인을 보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완벽한 전사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1000년 동안 수련하면 그녀의 경지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다. 그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그럼 그녀는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죽을 수 없는 유령이라고 대답한다. 에렌은 운명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는 괴물을 계속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눈이 빨개지지 않도록. 에렌은 탐욕에 대해 아는 것 같다. 임무 후 마을로 돌아가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알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벨라릭 가문은 현자의 돌로 알려진 유물을 손에 넣습니다. 무엇이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돌입니다. 그리고 라파엘의 여동생은 그들이 불멸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인이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하토가 시체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인은 그 시체가 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죽은 형을 위해 복수하려는 운명과 나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져 있네. 그리고 운명은 그녀의 끊임없는 허기를 언급하네. 하지만 그녀는 그와 음식을 나눠 먹지. 그리고 얼마 후 그의 무릎에서 잠이 들지. 그는 그리드에게 그녀에 대해 묻고자 하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네. 스스로 알아내야 할 거라고 말하지. 한편 록시 일행은 에렌의 성에 도착하지. 그리고 성을 점령한 릭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에렌이 그들에게 인사한다. 무게는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다. 록시는 자신을 소개하려 한다. 하지만 에렌은 그녀의 부모를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리크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록시는 그들의 이름을 묻는다. 하지만 우리는 페이트가 에렌에게 그의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에렌은 그들이 갈리아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록시의 스폰서로서 그녀를 훈련시키겠다고 제안합니다. 페이트와 마이는 폐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이는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거대한 고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그것이 키메라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갈리아에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서로 다른 괴물들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페이트는 그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키메라가 아직 아기니까요. 그녀는 그에게 은혜를 갚을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의 영혼이 온전한 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요. 페이트는 그가 자신의 폭식 능력을 사용해서 키메라의 영혼을 먹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아요. 마이는 고치를 향해 공격을 시작해요. 키메라를 드러내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페이트는 그녀의 영혼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이는 그녀가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키메라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용암의 파도를 만들어내면서 하지만 마이는 그것을 막아냅니다. 키메라의 팔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페이트는 그의 석화의 화살로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키메라의 팔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페이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이는 공격을 계속합니다. 운명은 그녀가 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탐욕은 그녀가 나태를 휘두를수록 그가 더 강하고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를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는 운명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록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준 직감 모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이는 그에게 그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능력치의 10%를 희생하여 강화된 석화탄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마이는 나태를 발동하여 키메라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방어막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페이트는 석화 모드를 사용합니다. 페이트는 낫으로 바꿔서 그것을 베려고 합니다. 방어막이 그를 밀쳐냅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만화 흐름을 노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방어막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소느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칩니다. 키메라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이는 그에게 도끼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늘로 던집니다. 그리드는 그에게 이제 궁극기의 2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치의 20%를 소모하는 대신에 그리고 페이트는 동의합니다. 시야를 강화하며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키메라는 그를 자신의 장벽에 가둡니다. 둘 다 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이 마지막 타격을 날립니다. 소녀를 찌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텔레파시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는 소녀의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의 탐욕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평소 흥분 대신 그녀의 외로움만 감지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그녀가 그의 친척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소녀의 무덤 앞에서 마인을 봅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알았는지 묻습니다. 마인은 오래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메라가 된 사람들은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면 마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인은 그를 껴안고 그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운명은 바빌론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인은 자신의 마을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 만나기 전에 그가 죽을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운명이 그리드의 새로운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마법 방패가 되었죠. 마인은 그런 곳에서 능력치를 초기화한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운명은 능력치를 되찾기 위해 사냥을 도와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운명은 바빌론 도시에 도착합니다. 갈리아 왕국을 가르는 요새입니다. 운명은 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곳에 전 소유자와 함께 있었다고 밝히면서요. 운명은 이전 소유자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도 치명적인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왔을 때 운명은 수도에 비해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발표가 나옵니다. 바빌론에 새로운 영주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록시를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명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마치 록시를 해치려는 것처럼 바빌론 도시에 여러 범죄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병사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이 자신에게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장면은 록시로 바뀝니다.
성기사 알리스테어를 만나는 록시입니다. 바빌론을 담당하는 장교입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곳에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록시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괴물과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함께 일하기로 합의합니다. 한편 페이트는 가게에서 칼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그에게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는 가게 주인 제이드를 찾아 물건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제이드는 그것은 단지 장식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이트의 검에 맞춘 칼집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페이트는 그리드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이드는 그 검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오리 봉골드의 칼집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해. 마을의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며 한 무리의 전사들이 운명을 찾아와 그리고 그를 그룹에 초대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그가 너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포기해. 나중에 운명이 사냥을 나갔을 때 그는 공기 중에 이상한 것을 감지해. 그리고 탐욕은 그 지역의 포자가 유독하다고 설명해. 그래서 그는 사냥을 가지 말라고 충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오크 무리를 만나고 싸울 준비를 해. 하지만 갑자기 전에 있던 전사들이 나타나 괴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전사를 포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이 무리는 그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그는 탐욕의 새로운 마법 방패 형태를 사용합니다. 화살을 파괴하고 탐욕은 이 형태에서는 어떤 공격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운명에게 오크에게 달려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방패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모두 제거합니다. 싸움 후에 그는 폭식 스킬이 왜 발동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한다. 평소에는 싸움이 끝난 후에 발동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에렌과의 훈련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장에 간다. 약탈한 것을 팔 계획이다. 하지만 전사들이 그를 도둑으로 고발한다. 그 물건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그를 괴롭힌다. 심지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래서 그는 가서 모두를 때립니다. 그 후 그는 전리품으로 100골드를 팠습니다. 바로 그때 록시가 방에 들어옵니다. 그가 그 난장판에 책임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방어였다고 설명합니다. 록시는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처벌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사들에게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리아가 페이트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록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신원에 대해 묻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시체라고 말한다. 록시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외모를 가꾸라고 조언한다. 그의 모습 때문에 그는 거지처럼 보인다. 그 후 우리는 페이트가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는 록시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기뻐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외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잘 차려입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제이드가 나타나 가게를 오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페이트에게 제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이드는 페이트를 자신의 가게로 데려갑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듣고 그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페이트에게 광고 모델로 갑옷을 입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페이트는 제이드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갑옷을 건네줍니다. 80골드에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페이트는 제이드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무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이드가 그의 반응을 알아차리자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후에 도시를 거닐던 중 페이트는 선술집에 모인 군중을 봅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 소녀를 발견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 소녀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에리스라고 소개한다. 세욕의 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페이트는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에리스는 이것이 그녀 능력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한다. 누군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들은 결국 사랑에 빠진다. 그러고는 그녀가 오랫동안 페이트를 지켜봐 왔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가 키메라를 물리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갈리아에 더 많은 키메라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기사들이 그것들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기다려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녀가 왕국의 수호자임을 밝히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록시의 죽음이 왕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갈리아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냅니다. 그녀가 록시를 죽일 계획인지 묻습니다. 에리스는 공격성 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괴물의 증언은 죽은 후에도 남아서 수년간 축적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전설적인 괴물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기사들을 증오하고 록시만을 사랑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죽음은 더 큰 적개심을 축적할 것이고 강력한 인간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왕국에 봉사할 인간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에리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키가 오크들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알리스터가 로키를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스터는 그들에게 연락이 끊겼다고 알립니다. 갈리아의 그레이트 캐니언에 있는 자재 수집 방화에 연락이요. 로키는 그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구조작전을 명령합니다. 한편 제이드는 그의 검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에 대해 운명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탐욕은 그들이 필요한 마법 수정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갈리아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이드는 그들에게 지도에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더 많은 오크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방패로 쉽게 그들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록시의 일행이 대협곡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갈리아에서는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록시는 오크의 밀집도를 통해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협곡 근처에 오크들의 군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곡 근처에 오크들이 많을수록 그들은 목표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크가 많을수록 그들이 목표물에 더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페이트는 밤을 보내지만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는 키메라 소녀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붉게 변하고 쓰러진 그의 적들이 나타나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 그 의미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괴물들을 봅니다. 그는 야간 투시 능력을 사용하여 다가오는 4마리의 불도마뱀을 봅니다. 그는 석화 화살로 그중 하나를 쏘지만 그것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마치 그런 공격을 받고도 평소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그리드는 그것들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도마뱀들은 록시의 캠프에 도착하여 사방에서 포위합니다. 불도마뱀들은 불을 뿜기 시작하며 혼란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리아는 마법검으로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녀는 날려버립니다. 살라만더들이 그들을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이 딱 맞춰 도착합니다. 그는 살라만더들을 물리치고 록시는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운명은 살라만더 머리에 있는 흔적을 가리키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4마리의 관을 쓴 짐승이 함께 걷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록시였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협곡에 도착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운명은 계속 탐험을 하고 돌이 된 몬스터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앞에 에리스를 보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를 따라가지만 결국 그녀의 행방을 놓치고 맙니다. 갑자기 키메라를 발견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는 그것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벽에 다른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2마리의 키메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록시 쪽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이트는 그들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록시 일행이 2마리의 키메라에게 공격받고 무겐이 미리아를 보호하려다 부상당하는 것을 봅니다. 페이트가 그들을 구하러 옵니다. 키메라들을 공격하는 와중에 그리드는 다른 키메라들보다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전에 싸웠던 다른 키메라들보다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걸요. 페이트는 록시에게 키메라의 약점을 알려주며 핵심 부위를 노리라고 말합니다. 2 사람은 함께 공격하지만 키메라는 불을 뿜어 그들을 둘러쌉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불의 면역입니다. 키메라는 핵심 부위를 보호하려다 합니다. 하지만 페이트가 다리를 잘라내면서 록시가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가 더 남았지만 갑자기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착지하는 순간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땅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페이트와 록시가 떨어진다. 하지만 페이트는 록시를 감싸 안으며 보호한다.
페이트가 깨어나 보니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가면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록시도 깨어나지만 그는 가까스로 가면을 찾는다. 그는 화염 마법을 사용해 주변을 밝히고 그녀에게 분대원들을 찾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키메라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묻는다. 그는 갈런이 그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록시는 그것이 제 것이라고 추론하고 소문을 언급합니다. 그녀가 해골 가면을 쓴 남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소문 말이죠. 페이트는 그게 자신이었다고 인정하고 록시는 제대로 추측해서 기뻐합니다. 록시의 시선에 페이트는 당황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며 그가 행복하길 바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페이트라고 밝힙니다. 페이트는 그가 아마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자신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해야죠. 하지만 그의 탐욕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한쪽 눈이 빨개집니다. 운명은 록시가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보는 걸 원치 않기에 키메라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도망친다. 키메라가 나타나지만 그는 자신의 낫을 사용하여 키메라의 핵심을 공격하면서 록시가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한다. 그는 키메라를 제거하지만 도마뱀과 같은 흔적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리드는 이 괴물들의 표적이 록시라는 것을 추론하고 페이트는 이것이 상속녀의 소행임을 알고 있다. 록시가 그를 따라잡고 결국 그들은 그가 찾고 있던 마법 수정을 찾게 된다.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고 록시는 페이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미리아는 그가 도시에서 말썽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그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록시는 그의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며 아무도 감히 건드리려 하지 않으니 자신의 군대에 합류하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래서 그녀는 그와 싸울 준비를 하며 검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검을 칼집에 꽂아둔 채로 두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볍게 다루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페이트는 그가 왜 그녀를 제압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싸우는 동안 페이트는 그가 왜 그녀를 이길 수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자신의 능력치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고 록시는 공격을 성공시켜 그의 가면에 금을 내지만 진심으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페이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모두가 그것이 성검 기술임을 알아차리고 그는 그 칼집이 자신이 모은 마법 수정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자신의 성검 기술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것을 압도하지만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순간 그녀가 착용한 부적을 알아보고 그만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록시는 그를 무장해제시켜 승리를 거머쥐지만 그가 왜 방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대답을 거부하고 록시는 그의 싸움 스타일을 알아보고 그에게서 배웠냐고 아론을 언급하며 묻습니다. 그녀는 여정 중에 아론을 만났고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진 여행자를 언급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가 운명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저 그녀에게 임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운명은 무겐과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키메라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무겐은 그것이 괴물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이 갤리온, 기술을 연구해왔고 레인이 재능 있는 학자라고 말합니다. 운명은 키메라가 갤리온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를 만나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한편 레인은 실험실에서 동료가 라파엘에 대해 현자의 돌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레인은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그 돌이 지닌 자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명에게 돌아와서 그는 마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마인은 그에게 이 도메인에 도달하기 전에는 신룡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모두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알리스터는 록시에게 괴물들이 도시로 접근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록시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 괴물들을 공격하고 페이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하에서 거대한 괴물이 움직이며 그녀의 군대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탐욕이 활로 변하고 페이트는 자신의 탐식 스킬을 사용하여 화살을 강화하여 원거리에서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화살은 땅을 뚫고 괴물을 명중시켜 지상으로 끌어냅니다. 그는 괴물에게 몸을 날려 자신의 식별 스킬을 사용하고
괴물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그것의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괴물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록시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물은 산성비를 내리고 페이트는 방패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리드는 괴물이 부식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닿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페이트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마법화를 사용하여 강력한 화살을 쏘아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고 도망치려 합니다. 마치 슬라임처럼 몸이 분열된 후에도 살아남아 록시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록시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그것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더 작은 복제체들을 이용해 그를 공격합니다. 운명은 자신의 그레이트 크로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괴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괴물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땅으로 뛰어내려 괴물의 핵심을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공격을 준비하고 가장 강력한 화살을 발사할 채비를 합니다. 괴물이 나타나고 그는 그것을 끝장낼 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적중하기 전에 그는 괴물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들을 봅니다. 화살이 폭발을 일으키고 한 목소리가 그에게 그가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괴물의 영혼은 있지만 괴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며 영혼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운명은 그를 공격하려 하는데 탐욕은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가 질투라는 치명적인 죄악의 무기임을 깨닫습니다. 괴물이 운명을 애워싸는 동안 탐욕은 괴물이 마법 탄환에 맞아 숨겨진 힘이 활성화되어 자신의 영혼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괴물을 공격하여 몸을 녹이려 하지만 운명이 그를 흡수하고 부식 마법에 대항할 방법을 찾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가면을 쓴 남자에게 화살을 쏘지만 장벽이 그를 보호하고 탐욕은 파테의 능력치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더 나아가려면 이 마스터리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파테가 공격하지만 남자가 그의 공격을 막고 밀쳐냅니다. 남자는 검은 권총검으로 마법 탄환을 발사하고 파테는 방패로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여전히 공격의 충격을 느끼고 피를 토하며 남자는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합니다. 그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탐욕과 협상하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에게 필요한 힘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이계의 영역에 도달하여 그 남자를 공격하고 후퇴하게 만든다. 동시에 몬스터들을 소환하여 오우패트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는 그 옆을 지나쳐 달아난다. 그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추격하며 그의 마법, 탄환을 피하고 연막을 만들어 시야를 가린다. 파테가 그의 뒤에 나타나 가면을 부수고 그의 정체를 드러낸다. 알리스터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피리를 불어 신룡을 소환한다. 그는 록시에게로 향하고 파테는 록시에게 달려가지만 알리스터는 그를 막으려 한다. 한편 록시의 군대가 몬스터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룡이 접근하는 동안 무게는 모두에게 후퇴할 것을 명령하고 신룡이 록시에게 접근하며 강력한 에너지 빔을 발사하여 모두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자신의 방패로 그녀를 보호하고 공격의 충격으로 그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록시는 그를 보고 놀라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한 것을 사과하지만 시간을 벌 동안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레이트 크로스 능력을 사용하여 용과 맞서 싸우고 용을 감옥에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알리스터가 그를 쏘고 두 사람은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알리스터는 자신의 능력으로 공격하는데 운명이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승산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운명은 한 방도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알리스터는 결국 그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알리스터는 그 자리에서 끝내려 해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칼에 찔립니다. 내 뒤에서 운명이 환술 마법을 사용하여 방역하고 알리스터를 베었습니다. 운명의 탐욕 능력이 발동되고 어디선가 그는 자신이 흰색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전에 괴물의 핵에서 보았던 소녀와 다시 만납니다. 자신을 루나라고 소개합니다. 루나는 그에게 자신을 죽여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과하며 다가올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페이트는 루나가 폭식을 통제 불능으로 만드는 것을 막고 있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나는 그에게 경고합니다. 신룡을 먹어치우면 자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바닥이 무너지지만 페이트는 탐욕에게 붙잡힙니다. 페이트는 탐욕을 보고 놀라지만 탐욕은 그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이트는 룬에게 경고에 감사하지만 신룡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간신히 돌아오지만 드래곤은 그들의 능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드는 운명이 어떻게 한 팔로 싸울지 궁금해야 하지만 운명은 갑자기 그를 던집니다. 운명은 앞으로 뛰어나가 드래곤을 주먹으로 치고 조각조각 잘라냅니다. 그가 쓰러지면서 드래곤은 그에게 에너지 폭발을 날리지만 운명은 과부하 기술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능력치를 높입니다. 그는 폭발을 끊어내고 드래곤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드래곤은 땅에 떨어지고 운명의 탐욕이 그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운명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미쳐버리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드의 최종 형태를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치를 희생합니다. 마인이 나타나 운명이 자신의 능력에 잠식당했음을 알립니다. 운명은 그녀에게 약속을 지켜 자신을 끝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인이 그렇게 하려나 하지만 갑자기 록시가 나타나 그를 구합니다. 운명은 그를 보지 말라고 하지만 록시는 울면서 자신은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죽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운명의 탐욕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록시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운명은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받아들여준 것에 안도하며 그녀의 무릎에 쓰러집니다. 운명이 눈을 뜨니 자신은 다시 도시에 있었다. 에리스와 마인이 그를 찾아와 일주일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말한다. 에리스는 그에게 탐욕을 건네주고 운명은 자신의 더러운 상태를 깨닫는다. 에리스는 마인이 탐욕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인은 질투를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말하며 자신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앨리스터가 조종당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운명은 질투가 파괴할 수 없으므로 마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하며 마인은 그냥 버렸다고 밝힌다. 에리스는 록시의 죽음으로부터 왕관을 쓴 인간을 만들려는 계획이 실패했으므로 앞으로 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운명은 동의하지만 록시를 내버려 두겠다는 조건으로 에리스는 록시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한다며 그가 록시를 보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탐욕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록시가 그를 찾아가지만 그는 이미 떠났고 그녀는 그가 남긴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그의 능력에 대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고 언젠가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때의 회상이 나옵니다. 운명은 처음에 그녀를 두려워하며 모든 성기사들이 괴롭히는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성기사를 어떻게 보는지 깨닫게 돼요.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사과하지만 배가 고파서 결국 음식을 나눠줘요. 그 남자는 친절한 성기사를 만나서 기뻐하고 그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현재로 돌아와 그녀는 언제 다시 만날까 생각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해요. 그런 다음 페이트가 그리드의 새로운 지팡이 형태를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팔을 회복해요. 에리스와 마이는 각자의 길을 가고 페이트는 그리드와 함께 탐욕을 더 잘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 떠나요. 하지만 거기서 영상이 끝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